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다. 이 아버지는 아내와 딸들보다 부모의 기분을 우선시합니다. 아이들이 울며 상처를 호소해도 자격지심이라며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의 양육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심리 상담 기록, 차별 발언들의 녹음 파일, 전문의 소견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비교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고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계획입니까? 제 아이들은 더 이상 누구의 손녀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엄한 개인입니다.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결혼 초 시부모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낳아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이 집안은 남아선호 사상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내 아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신혼 시절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 딸을 가리냐. 딸이 더 효자라던데. 라며 웃으시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은 손자가 없을 때만 통하는 말이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도,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댁의 반응은 여전히 따뜻했다. 딸이 좋다, 딸이 더 섬세해서 좋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님이 아들을 낳던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구나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를 연발하셨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딸들을 낳았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에너지였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고추가 나왔구나. 조상들 볼 면목이 있다. 역시 장손이 최고야. 친척 어른들은 형님의 아들을 번갈아 안으며 연신 감탄했다. 반면 내 딸들에게는 애교가 많네. 귀엽다는 식의 가볍고 형식적인 말들만 건넸다. 같은 증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천지 차이였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아버지의 변화였다. 평소 내 딸들에게도 다정하셨던 분이 장손이 태어난 후부터는 눈에 띄게 관심이 줄었다. 할아버지 라고 달려가는 내 큰딸을 보며 응, 그래라고 대답은 하시지만 눈길은 이미 장손을 향해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비교가 시작된 것이었다. 장손이 돌이 되던 날 잔치에서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내 둘째 딸 당시 3살짜리를 보며 말했다. 이 애도 예쁘긴 한데 역시 아들이 달라. 저 장손 봐,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어.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똑똑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직 어리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너무 심했어. 아이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맞나?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원래 첫손자라서 더 관심을 받는 거 아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와 딸들의 상처보다는 집안의 전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내 딸들이 견뎌내야 할 차별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손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시댁에 갈 때마다 내 딸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큰딸은 엄마, 나는 왜 할아버지가 안 안아주셔? 라고 물었고 둘째는 장손을 보며 나도 저렇게 예뻐요. 라고 물어야 했다. 5살과 3살짜리 아이들이 이미 자신들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잠든 밤 남편과 마주 앉았다. 당신 안 보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같았다. 또 시작이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지난주 시댁에서 있었던 일, 친척들이 장손만 안고 사진을 찍으며 자랑하던 모습, 내 딸들이 다가가자 형식적으로만 안아주고 금세 내려놓던 장면들. 하지만 남편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네, 자격지심이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격지심? 내 아이들이 당하는 차별을 지적하는 것이 자격지심이란 말인가? 첫째라서, 첫 손주라서 더 예뻐하실 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딸들도 예뻐하신다고. 남편은 모든 문제를 순서의 문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문제라는 것을. 만약 형님이 딸을 낳았다면 우리 큰딸이 첫 손주가 되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우는 절대 받지 못했을 것이다. 논쟁이 격해지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렇게 싫으면 명절에만 가자. 하지만 혼자서는 안 간다. 나는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다. 같이 안 가면 이혼이다. 이혼? 아내와 아이들의 상처를 외면하면서 정작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이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다니.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당신은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구나. 내가 중얼거린 말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연하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너만 유독 그래? 다른 며느리들이라. 막내 동서는 이미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형수도 눈치를 보며 불편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남편.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야? 아이들이 뭘 알아? 크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 내가 괜히 문제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보다 부모의 눈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후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당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지켜낼 거야. 또 협박이네. 뭘 어쩌겠다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남편은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었다. 오히려 우리를 차별의 현장으로 계속 끌고 가려 했다. 부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홀로 썩이 뿐이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친척들이 모일 예정이었고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남편의 협박이 있은 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에게 예쁜 한복을 입히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은 참자. 하지만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명확했다. 어머, 우리 장손 왔네? 시어머니가 형수의 품에 안긴 장손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뒤에 서 있던 내 딸들에게는 너희도 왔구나라는 건성건성한 인사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장손이는 아빠, 삼촌들이랑 남자상에 앉아야지. 장손은 겨우 4살이었다. 젓가락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나이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를 남자상 한가운데 앉히며 우리 장손 왕자님이라고 떠받들었다. 반면 6살 내 큰딸 4살 둘째 딸은 여자상으로 내몰렸다. 큰딸이 엄마 나도 오빠랑 앉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는 거야. 이게 우리 집안 법도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겨우 6살짜리 아이에게 법도라니. 식사 후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장소는 모든 어른들의 품을 번갈아 다니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장손 참 잘생겼다. 이 집안 복덩이야. 할머니랑도 한 장 더. 카메라 셔터는 끊임없이 터졌다. 하지만 내 딸들이 다가가면 상황은 달라졌다. 큰딸이 할아버지께 다가가 할아버지, 저도 사진 찍어요라고 말하자 시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안아주며 한두 장 찍고는 이내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장손을 안으며 역시 우리 장손이 최고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둘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할아버지, 저도 예쁘죠? 4살짜리가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교를 부리는 모습. 그것은 순수한 아이의 표현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절규였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큰딸이 정성스럽게 그린 무지개 그림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무지개예요. 그래. 잘 그렸네. 시아버지는 잠깐 쳐다보고는 관심을 끊었다. 하지만 장손이 크레파스로 마구 그어댄 낙서를 들고 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장손 천재 아니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예술성이. 역시 우리 집 DNA야. 모든 어른들이 기립박수까지 쳤다. 그 순간 내 큰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정성스러운 그림과 장손의 낙서가 받는 반응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차렸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장손에게는 비싼 장난감과 옷까지, 그리고 현금까지 넣어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장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니까 이걸로 좋은 거 사줘. 반면 내 딸들에게는 1,000원짜리 과자 몇 개가 전부였다. 그것도 너희도 받아가라는 식으로 건성건성 건네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증손자들인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는 왜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둘째가 한 말은 더욱 가슴 아팠다. 엄마, 나도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할아버지가 나도 예뻐해 주실 텐데. 4살짜리가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봤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여전했다. 애들이 뭘 알아? 크면서 이해하게 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아이들이 이런 차별과 상처 속에서 자랄 수는 없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혼 그리고 양육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다. 아이들은 누구의 장손도 누구의 딸도 아니다. 그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때였다. 양육권을 위한 싸움. 안녕하세요. 이혼과 양육권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며 말한 첫 마디였다. 김 변호사는 중년 여성으로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손 숭배, 성차별, 아이들이 받은 상처들. 말하는 도중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다.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준비해간 파일을 꺼냈다. 지난 추석 때 몰래 녹음한 친척들의 대화, 차별적 대우를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이었다. 상담 받기 전 나는 아이들을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다. 전문의 선생님은 놀이치료와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진단했다. 큰딸 6세 상담 결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거기 가면 기분이 나빠져요. 가족 그림을 그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도적으로 제외. 내가 남자였으면 더 사랑받았을 텐데라는 표현 반복. 둘째 딸 4세 상담 결과. 역할놀이에서 남자 인형만 선택하려는 경향. 나는 예쁘지 않아요라는 자기 비하 발언. 시댁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위축되는 모습.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속적인 성차별적 환경 노출로 인한 자아 정체성 혼란 및 자존감 저하 소견. 즉각적인 환경 개선 필요.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미쳤냐? 정말 이혼하려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반격을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만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와 맞서기 시작했다. 당신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직장 다니느라 아이들 방치하면서?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서, 회사의 가족 친화 정책 활용 기록, 아이들의 학습 관리 내역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진술했다. 재판장님, 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정서적 상처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비교와 차별의 장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친척들이 드디어 고추가 나왔다. 장손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내 딸이 할아버지 저도 예쁘죠. 라고 예언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아이들은 지속적인 성차별과 편애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4세 아동이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의사는 계속했다. 만약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 자존감 문제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며 부부모의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나이의 손자와 손녀에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나는 법정에 선언했다. 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다. 이 아버지는 아내와 딸들보다 부모의 기분을 우선시합니다. 아이들이 울며 상처를 호소해도 자격지심이라며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의 양육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심리 상담 기록, 차별 발언들의 녹음 파일, 전문의 소견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비교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고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계획입니까? 제 아이들은 더 이상 누구의 손녀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엄한 개인입니다.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귀뜸했다. 재판장님, 표정을 보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이 결정적이었어요. 판결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내 아이들의 해방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단절과 새로운 시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내 아이들을 지켜냈다. 재판장이 덧붙인 말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성차별적 환경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정을 나서며 김 변호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축하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판결 후 남편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항소해.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야. 당신은 아이들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 집 안 가도 돼? 큰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안 가도 돼. 우리끼리 살 거야. 둘째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엄마, 그럼 이제 나도 남자가 안 되고 싶어도 돼? 둘째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4살짜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했다니. 물론이야. 너는 그냥 내가 되면 돼. 엄마는 너희가 여자든 남자든 첫째든 둘째든 똑같이 사랑해.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다. 손녀들을 어떻게 볼 수 없다고 해? 혈육이잖아.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어머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라면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지 말았어야죠. 전화를 끊은 후 시아버지까지 찾아왔다. 평생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아가, 아니 은주야, 잘못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늦었어요.
제 아이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차별을 견딜 필요가 없어요. 이혼 후 시댁은 급속히 무너져 갔다. 막내 동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댁과 연을 끊었고 형님도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동서, 우리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부모님이 우울해하시고, 신랑도 눈치 보고, 형님도 이제야 느끼시는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기분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평등하게 대했어야죠. 실제로 몇 달 후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토록 자랑하던 장손마저 잃게 된 시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만의 집이야. 큰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여기서는 남자상, 여자상 없지? 당연하지.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서 밥 먹을 거야. 둘째가 갑자기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이제 기분이 좋아져. 심리 상담을 지속한 결과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둘째가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네요. 실제로 둘째는 더 이상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큰딸도 당당해졌다. 학교에서 반장에 도전하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이 되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마주친 동네 아줌마가 물었다. 그래도 시댁이 그리울 텐데.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전혀요. 제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해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아이들은 누구의 장손도 누구의 딸도 아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내 아이들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비교 없는 세상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꿈을 키워갈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